키워드로 알아보는 투자 이야기 전략,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당연히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물가 얘기가 처음에 올라오겠죠. CPI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부담스럽게 나오면서요. 9월 연준의 행보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오셔서 사실은 8월 물가가 근원 물가 지수 쪽이 좀 높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이 됐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어제 발표됐고요. 해석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광범위한 물가 상승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진단해보고 싶고요. 숫자로는 뭐 8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8.3%, 전월 비율은 0.1%. 네.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점이 부담이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체크하는데 계산하는데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들의 거의 한 70%가 4% 이상 올랐습니다. 예. 물론 에너지라든지 뭐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은 뭐 10%대, 심지어는 뭐 30%까지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그 에너지나 음식료를 뺀 근원 물가는 뭐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근원 물가도 지난달에 5.9에서 6.3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좀 살펴보니까 아시다시피 좀 주거비가 굉장히 크게 차지했습니다. 근원 물가의 한 40%가 주거비를 지금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주거비를 빼면 근원 물가는 마이너스 0.4 지난달 대비 이렇게 좀 주는 걸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아니라 렌트비 실제로 임대료가 떨어져야 아마도 미국 소비자 물가가 더 안정되고 연준도 좀 긴축 스탠스를 조금 더 완화적으로 돌릴 것이다라는 건데요. 통상 그 집값과 임대료의 관계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모기지 금리가 한 6% 정도 뛰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집값도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임대를 먼저 살려고 하는 거죠. 집을 사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 수요는 더 늘어나는 그런 뭐 아이러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는 예상치 부합 이 정도이죠? 네, 6월 달에 11%대 저기였는데 지금 두 달 연속 1%포인트 정도 이렇게 쭉쭉 떨어지면서 그나마 그 전날 나온 소비자 물가의 상승 부담을 조금 중화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절대 수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가 어쨌든 8.7%라는 것은 뭐 한 몇 달 뒤에는 이게 소비자 물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뭐 수치 자체는 떨어졌지만 절대 수준 자체는 높아서 이것도 좀 소비자 물가에 지금 9월,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졌고 100bp 가능성도 대략 한 30% 전후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뭐 강하게 다들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긴축의 강도,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가요? 글쎄요. 당장 뭐 다음 주에 FOMC에서 원빅 1%포인트를 올릴지 뭐 예정대로 75bp를 올릴지는 조금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0.75나 1%나 뭐 당일 주가에는 영향을 좀 주겠지만 단기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조금 더 그 먼 곳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언제까지 얼만큼 금리를 올릴 건가. 그러니까 최종 금리의 어쨌든 연준 기준 금리의 종착점이 몇 %인가. 그게 이제 올 연말은 당초 기대 한 3.5에서 그게 4%로 올라가면서 그걸 시장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좀 진통을 겪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잭슨홀에서 예방 주사를 맞으면서 잭슨홀 충격으로 주가가 한 4, 5% 빠지면서 이제 그게 주가에 반영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뭐 시장의 컨센서스는 4.0이 아니라 4.5에 가깝거든요. 그러게요. 특히 다음 주에 나오는 FOMC 그 발표 그 자료는 점도표가 나옵니다. 네. 근데 아마도 점도표에 연준 위원들이 이제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의 중장기 기준금리의 어쨌든 중간값이 4.5 정도 연말엔 그 다음에 아마 5%를 찍는 위원들도 있을 거거든요. 아, 오자가 나오면 부담스러울 텐데 시장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연준이 예. 더 높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그 진통을 겪는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물가 지표가 뭐 가장 중요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환율인데요. 예. 달러원 환율이 뭐 지금은 1,394원입니다. 1,400원을 목전에 둔 상황인데요. 강달러, 킹달러가 언제 멈추느냐잖아요. 이 강달러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변수나 이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박사님? 일단 뭐 전쟁이 바로 끝나면 네. 유럽 에너지 쇼크 위기가 해소되면서 유로화가 이제 튀겠죠. 그러면 뭐 달러 인덱스가 당연히 내려가면서 원달러도 아마 급속하게 안정을 찾을 겁니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예상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이슈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네. 거고요. 또 다른 뭐 제어할 변수는 결국 뭐 통화 정책이 조금 완화적으로 돌았으면 이런 뭐 강달러가 좀 멈출 텐데 이거는 오히려 좀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추세고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는 뭐 강달러가 얼마나 더 추가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약달러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그 시점은 조금은 좀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겨울이 만약에 굉장히 춥다면 상당히 그 북반구가 기후적으로 춥다면 지금 유럽이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의 어쨌든 재고 이런 부분들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거고요. 다행히 조금 따뜻하면 날씨도 사실 우리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인데 좀 여러 가지로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죠. 따뜻한 날씨가 따뜻하기를. 참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건데요. 그와 연동된 달러와 연동돼 있는 이제 원화 환율이 1,395원인데요. 1,400원은 일단 뭐 사실은 열어놓은 상태고요. 1,450원을 단기적으로 좀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뭐 시기를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참 예단하기가 어렵네요. 네, 제 생각에는 뭐 큰 변수가 없다면 네. 1,400원에서 1,450원 사이에서 떨어지지도 못하고 좀 방향성을 못 찾으면서 조금 약보합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뭐 유럽 쪽에서 별일이 없고 그 다음에 뭐 그 연준의 통화 정책도 금리 인상도 지금 9월에 당장 다음 주에 100bp가 아니라 75bp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0.5% 또 25bp, 12월에는 25bp 이렇게 조금 낮아진다면 그러니까 긴축의 폭이 다음 주가 정점이라면 달러는 조금 힘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환율 시장에 그래도 희망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알아보는 키워드 경제 이야기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제가 쓰고 싶은 표현이 있어서 네. 개미 뒷목 잡게 하는 약세장 언제까지. 뭐 폭막 이런 단어 저는 웬만하면 잘 안 쓰는데요. 뒷목 잡게 한다는 표현은 꽤 적합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약세장입니다. 네, 강세장은 아닌데요. 이런 흐름이 연말, 내년 변화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저는 뭐 엄청난 폭락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좀 하단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금리가 전체적으로 좀 뭐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뭐 3.5%에 다시 근접했지만
뭐 4% 가고 이럴 수는 좀 없지 않을까. 가더라도 일시적으로 가겠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경기가 전반적으로 금리를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의 상승폭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 미국 증시도 연말까지 그렇게 큰 폭락이 있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화 긴축, 그리고 유럽발 에너지 쇼크라든지 이런 환율 이슈, 이런 것들은 지금 예방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시장이 내성을 갖춰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아직까지는 반영이 덜 된 부분이 바로 기업의 이익 부분입니다. 기업의 이익은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의 조정을 그렇죠. 유발할 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 실적은 하반기에 예. 국가마다 조금 다를 거거든요. 네네. 업종마다도 다르고 이런 음.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원달러도 좀 약세고 그렇기 때문에 좀 버텨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전저점을 연말까지는 조금 예. 깨지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약세장 랠리를 이끌어왔던 태조 이방원 종목들도 일부 좀 힘이 좀 빠지는 모양새인데요.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종목 중심으로 굉장히 압축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실적이 꽂히는 종목이라든지 뭐 실제로 좀 태조 이방원이 다 같이 가기는 어렵고 특히 유럽이 지금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뭐 인플레이션 법안이 통과되면서 풍력하고 태양광 이런 쪽으로 조금 압축돼서 움직이되 종목별로 더 추려서 움직일 가능성. 그러니까 시장 에너지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좀 테마는 살아있대 2차 전지와 뭐 반도체 일부 장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량 수출주라는 카테고리에서 네.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실적으로 네. 수출주들이 고환율의 실적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예.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